안녕하십니까. 코드 엔진 발표를 맡게 된 정상수라고 합니다. 비록 제목은 암시와 우회이지만 암시 우회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에 암시뿐만 아니라 VBA 파일을 리버싱했던 방법들 그리고 코버 스트라이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윈도우즈 레드팀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암시 우회를 진행해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식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판단하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해당 주제를 허락해주신 코드 엔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호랑이에서 근무 중에 있고 악성코드 분석, EDR 리서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데몬팀 리더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구하게 된 동기와 어떠한 사전 작업들을 거쳤는지 설명할 예정이며 VBA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암시를 소개하고 우회하기 위해 연구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발표에 앞서 해당 프로젝트는 작년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안티바이러스 혹은 EDR 우회를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싱 파일에 이용되는 매크로 파일은 얼마나 탐지력이 높은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매크로 파일의 탐지율을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이후 컴퓨터를 변경하면서 이전 파일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는 이전에 메모해둔 것을 베이스로 하여 진행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레드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드팀은 피싱을 시작으로 내부망에 접근하여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소지 중인 EDR 혹은 안티바이러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해주는 팀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클라이언트가 매크로 파일을 통한 피싱 공격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매크로 파일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고 있는 EDR의 우회에 성공하였습니다. 매크로 파일을 연구하기 이전에 매크로 파일을 관리하는 MS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 좋게도 MS 애플리케이션은 C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리버싱이 용이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타깃인 MS 오피스 내 매크로 파일인 VBA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API 함수를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힌트를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을 리버싱 공부할 때 분석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디버거를 이용해서 분석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API를 선언할 수 있다. 이는 곧 악성 코드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필요한 함수 호출 혹은 라이브러리 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DLL의 종류에 대해 탐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Anti-Malware Scan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이름부터 우회하기 좋아 보이는 명칭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추얼리제이션 관련된 DLL의 경우는 후킹과 관련된 키워드는 있었지만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후킹의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하고 연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데이터 프로텍션의 경우 암호화와 관련이 있는 DLL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다음 왜 마이크로소프트 어플리케이션이 인터넷과 연관된 DLL들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당 연구와 초점이 멀다고 판단하고 다른 DLL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컴포넌트 관련된 DLL과 iOPS 안티바이러스라는 모듈이 연구 과제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관여하는 레지스트리 값들을 살펴보다가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IP는 MSIP였습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MS가 소유하고 있는 악성 코드 탐지 빅데이터를 통해 해당 VBA 파일이 악성 행위를 띠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레지스트리 값에서는 영양가 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VBA는 총 3가지의 범위로 구성될 수 있는데 모듈, 유저 폼, 그리고 클래스 모듈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확장자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듈은 BAS, 유저 폼은 FRM, 그리고 클래스 모듈은 CLS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정보는 연구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저 폼 모듈을 살펴보다가 라벨이라는 기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벨의 캡션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드로퍼가 리소스 섹션을 이용하듯이 이 부분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여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리소스를 넣는다는 것은 엑셀 파일의 크기가 증가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던 API 선언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직접 MSDN을 참고하여 필요한 매개 변수의 개수를 체크하고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32비트 환경과 64비트의 환경에서 선언법이 다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PTR safe 예약어가 있어야 64비트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유저 폼에 exe 파일 전체를 헥사값으로 넣어두고 한 바이트씩 읽어오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분석가가 악성 파일을 아주 손쉽게 추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exe 어플리케이션 대신 쉘 코드를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한 쉘 코드는 코버스트라이크였습니다. 코버스트라이크는 레드팀 활동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비컨입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것이기에 많은 안티바이러스 혹은 EDR에서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탐지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팀 멤버들은 해당 쉘 코드를 분석하고 일부분을 조작하여 탐지가 되지 않게 세팅해야만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접 C2 서버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진행 직전에 많은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커스텀하여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VBA에 세팅한 쉘 코드는 엑셀 어플리케이션의 가상 주소에 세팅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 주소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VBA 코드 내에서 virtual unlock 함수를 이용한 후 반환되는 주소를 체크한 후 디버거의 어플리케이션을 어태치하여 가상 주소에 값이 쓰여지는 과정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쉘 코드를 한 바이트씩 삽입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은 엑셀 어플리케이션의 자식 프로세스로서 쉘 코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엑셀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면 쉘 코드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성 공격이 힘들게 됩니다. 지속성 공격은 공격에 수행된 프로그램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 종료되어도 공격이 계속 가능할 수 있게 세팅해두는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지속성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이제 암시를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엔지니어들은 연구를 진행할 때 모든 것을 막연한 상상력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만약 구조를 모른다면 연구의 방향성을 잃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하기 전 해당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문서들이나 백서 등을 참고하는 것을 선호해야 합니다. 암시 역시 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시또가 존재하였습니다. 모시또를 살펴보면 파워쉘이나 VB스크립트 등이 암시와 연관이 있고 other application도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해 보니 안티바이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암시.dll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entinel-1의 경우 자체적 암시 파일이 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안티바이러스나 EDR은 무조건적으로
MS에서 제공하는 AMC-DLL 파일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AMC-DLL을 통과하면 RPC 프로토콜에 의해 MP 엔진 그리고 MP 서비스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C-DLL을 디버그에 로드하여 확인해 보니 여러 함수 중 이전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즉 MS에서 공식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함수는 AMC-SCAN 버퍼와 AMC-SCAN 스트링 총 두 가지였습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MS에서 공식적으로 서술해 두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MC-DLL이 언제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크로 코드를 작성 후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어태치하여 살펴본 결과 매크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AMC 스캔 버퍼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후킹을 하기 전에 예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세워봤습니다. 만약 쉘 함수와 유저 폼에 삽입해둔 악성 코드가 탐지되지 않는다면 AMC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AMC를 제어하지 않고 실행했을 때 find not found라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쉘 함수 혹은 유저 폼의 캡션에 존재하는 바이너리 데이터 둘 중 하나는 MS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MC-DLL의 행위를 디버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당 함수를 실행했을 때 파일은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EIP 값이 0xua0a54a0를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AMC 스캔 버퍼 함수의 시작 지점입니다. 하지만 파일은 이미 생성되어 있습니다. 파일 생성까지는 AMC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 사진에 보이는 8B FF558B EC 83 EC 18 부분이 AMC 스캔 버퍼의 시작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템프 폴더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함수들이 AMC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특정 함수들을 VBA 코드에 적어두고 AMC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두고 어떤 함수에서 AMC에 접근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체크에 사용된 함수는 VBA에서 기본 제공하는 쉘 함수와 쉘 코드와 연관될 수 있는 API 함수들이었습니다.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로 AMC-DLL의 시작 주소를 불러오고 getPROC 어드레스 함수를 통해 AMC 스캔 버퍼의 주소를 읽어오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윈도우 디펜더는 위험한 코드라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탐지명에 AMC 키워드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탐지명으로 어디 부분이 악성 코드로 유추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윈도우스 이벤트 파일 내 로그에서도 비슷한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파워쉘의 경우 버전이 낮을 경우에 로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AMC 스캔 버퍼의 주소를 얻어오는 코드를 주석 처리하니 디펜더에서 탐지하지 않았습니다. AMC 스캔 버퍼 함수는 악성 행위를 스캐닝하는 함수일 텐데 이 함수의 주소를 얻어오는 이전 페이지에서는 왜 악성 코드로 탐지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주소를 읽어오는 행위만으로도 MS 측에서는 누군가 이 함수를 악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이전 페이지의 탐지명 AMC 템퍼 키워드를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습니다. AMC.DLL 이후 행위가 궁금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통해 이미 AMC를 우회하는 방법을 파악해 두었기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AMC의 AMC 스캔 버퍼의 첫 시작 지점 OP 코드를 교체하는 방법을 주석 처리하게 되면 정상적인 매크로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MS에서 하게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로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AMC-DLL을 로드하고 getPROC 어드레스 함수를 통해
암시에서 익스포트되어 있는 함수 암시 스캔 버퍼를 호출하는 데까지로 연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get PRC 어드레스가 아니라 암시 DLL 시작 주소부터 암시 스캔 버퍼로 접근하기까지의 오프셋을 구하고 Virtual Protect를 이용하여 OP 코드를 조작하는 시나리오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암시 스캔 스트링의 첫 번째 OP 코드를 0xC3으로 변경하는 시나리오를 디버거를 통해 수동적으로 선 진행해 보았습니다. 위의 사진은 정상 파일이며 아래의 사진은 변경한 파일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미리 실행시켜 두고 디버거를 이용하여 엑셀 프로그램에서 호출한 암시 DLL을 조작한 것입니다. C3으로 교체하고 나니 VVE7DLL을 접근하였다가 NTDLL로 접근하게 되면서 ECXNet 데이터를 1바이트 CL에 대입하는 부분에서 Exception Access Violation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접근법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암시 패치하는 뒷부분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C3 패치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암시 DLL을 거쳐 MPOAV DLL 파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암시와 연관된 함수 키워드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깊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앞부분에서 우회에 성공하면 뒷부분까지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행위를 캡처해 두진 않았는데 이전에 직접 연구했던 자료를 보니 해당 DLL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P 서비스 관련된 파일을 발견하였는데 이 파일은 윈도우스 디펜더에 관여하는 파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0바이트여서 시그니처 정도로 사용하는 파일이라고 유추하고 넘어갔습니다. 암시 스캔 스트링의 경우는 에러값 도출하는 곳과 암시 스캔 버퍼를 호출하는 것 두 가지 행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암시 스캔 버퍼 함수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암시 스캔 스트링에 사용된 모든 매개 변수는 암시 스캔 버퍼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함수를 만들어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암시 스캔 버퍼의 경우 특정 매개 변수들이 올바른 값이 아니면 스캔 스트링과 동일한 에러를 출력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0x800, 700, 57 값으로 공통된 리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건문을 보면 부정 문장에서 반환되는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캔 버퍼가 호출될 때 사용된 매개 변수들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에러를 통해 예외 처리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버거를 통해 두 가지 함수를 들여다보았을 때 가상 주소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함수는 오프셋은 동일하다는 점과 OP 코드도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2비트 MS 프로그램과 64비트 MS 프로그램 둘 다 우회하기를 원했기에 64비트에서 동작하는 암시 DLL에 대한 OP 코드 정보도 습득하였습니다. 후킹에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함수에 접근하자마자 바로 리턴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 일부 기능을 롭슬레이드를 이용하여 무용 진보화하는 방법, 스캔 버퍼 함수에서 보여지는 에러 반환 값으로 분기되는 구간을 우회하는 방법. 이 중 가장 편하고 안정성 있는 방법은 함수 프롤로그 접근하지 않고 바로 리턴해 버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롭슬레이드의 경우 모든 코드에 롭슬레이드를 적용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았고, 컨디션의 경우도 6개의 반환값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리턴 명령어 하나로 패치하는 과정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코드는 미리 암시의 암시 스캔 버퍼의 오프셋을 구해두고 그 오프셋을 기준으로 암시의 메인 주소에 접근하여 첫 바이트를 C3으로 패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언급한 Access Violation 예외 처리가 발생한 이유는 Virtual Protect를 사용할 때 Execute 플래그를 지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쉘 코드를 삽입할 때 중요한 플래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암시 후에, 즉 사전 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희생자 PC를 제어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작년 프로젝트에 사용한 쉘 코드는 코버스트라이크 쉘 코드였습니다. 코버스트라이크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면서 그와 더불어 많은 탐지와 연구로 인해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제품이나 EDR은 탐지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롬 역시 탐지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파일이 아닌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위해 악성 코드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다음과 같이 시그니처를 조작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압축 파일보다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버스트라이크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실 DLL 버전과 서비스 버전도 존재하지만 바이너리 타입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버전의 경우 파이프를 생성하는 구간과 스레드를 생성하는 구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랜덤 4바이트 XOR 값과 그에 알맞는 쉘 코드 값이 수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코버스트라이크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합니다. 코버스트라이크의 patch.c 파일의 스폰 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구조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에는 5개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데 키와 페이로드가 유동적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버스트라이크 서버에서 페이로드를 생성할 때 XOR과 XOR로 암호화된 페이로드 하드코드 값이 늘 다르기 때문입니다. 쉘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버추얼과 관련된 함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안티바이러스들은 악성 코드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코버스트라이크의 라이센스에 따르면 버전은 늘 변화하지만 코버스트라이크의 쉘 코드의 구조는 많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코버스트라이크 어플리케이션은 자바를 기반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열람하기 쉽습니다. 코버스트라이크 쉘 코드의 경우 첫 바이트는 무조건 초기화를 하면서 진행되고 일부분이 push AD와 pop AD를 이용한 단순한 패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ush AD와 pop AD가 공존하는 쉘 코드를 마주할 시 pop AD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백업되어 있던 스택의 값을 레지스터로 복구하게 되므로 분석 속도가 빨라집니다. 32비트와 64비트 모두 ROR13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32비트와 64비트들의 ROR에 관여하는 레지스터는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버스트라이크 쉘 코드가 동작하는 과정입니다. push AD로 스택을 백업하기 전에 CLD 명령을 통해 플래그 초기화 진행합니다. 그리고 콜 방식이 아닌 점프 방식으로 특정 주소로 강제 이동하는 로직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로드 라이브러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로드 라이브러리에서 1차적으로 소켓으로의 연결을 위해 위니넷 DLL을 호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C2 서버는 결과적으로 희생자 PC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켓 연결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버스트라이크 쉘 코드가 사용하는 API 함수들을 동적 디버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웹사이트 랜덤한 경로가 생성되게 되는데 http open request 함수에서 이곳에 접근하여 DLL 파일을 다운로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장의 분석 내용을 직접 코드로 구현하여 DLL 파일을 직접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 파일에서 코버스트라이크 비컨 명령을 본격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코버스트라이크에서 1차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쉘 코드는 DLL 파일을 로드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http open request a에서의 파일 경로 값은 랜덤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패킷을 살펴보고 값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버스트라이크 리스너를 https 대신 http로 변경하여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https로 네트워크 패킷을 보게 될 경우 TLS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회사 프로젝트는 시간 단축도 중요한 업무 능력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1년 전에 이용했던 코드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빨간 박스에서 얻을 수 있는 웹 경로는 늘 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드는 회사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이기 때문에 링크에 접속할 수 없으십니다. 아래 드롭 빈 파일이 리플렉션 DLL 파일이 됩니다. 코버스트라이크 비컨을 이용해 본 분은 아실 텐데 코버스트라이크는 비컨을 이용하여 세션을 연결해 명령어를 희생자 PC에 전달합니다. 모든 명령어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드롭빈 파일에서 이 명령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로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코버스트라이크 쉘 코드를 가상 주소에 올렸을 때 희생자 PC에 직접적으로 DLL이 드롭되지는 않습니다. 즉 코버스트라이크는 리플렉티브 DLL 형식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리플렉티브 DLL 공격이란 파일리스 공격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DLL 인젝션은 눈에 보이는 DLL 파일을 통해 작업을 수행했다면 리플렉티브 공격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 메모리에 매핑하여 동작합니다. SMB 취약점으로 핫했던 이터널 블루에서도 이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쉘코드 실행이 그렇듯 리플렉티브 DLL 공격도 RWX 권한은 필수적입니다. 바이너리 조작과 쉘코드 조작 중 쉘코드 조작을 택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쉘코드에는 푸시와 함께 존재하는 신율진수 값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개 변수를 호출할 때 푸시 명령어를 쓰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즉 스택에 특정 값들을 저장하고 EBP를 호출함으로써 암호화된 API 함수가 호출되는 원리를 가진 쉘코드였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해당 값들을 검색하니 메타스플로이 코드에서 똑같은 값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버스트라이크는 메타스플로이 코드를 로드하여 이용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해시 알고리즘은 이미 연구한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리를 파악하고 코드로 구현하였습니다. ROR이 핵심이며 제로 패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전에 연구할 때 어떤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공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블로그 경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연구에 도움이 된 블로그나 논문의 경우 링크를 별도 보관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OR 값을 변경하되 C1, CF는 유지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드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윈도우스 디펜더의 경우 암CU에 없이도 그나마 쉽게 탐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컬 주소이기 때문에 탐지를 막는 것인지 VVA를 1차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큰지 잘 모르겠으나 흥미로웠기에 공유해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LOLBAS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봅니다. LOLBAS는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바이너리 집합체입니다. Living of the Land Binary Scripts and Libraries라고 불립니다. Living of the Land는 한마디로 신뢰성을 악용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iving of the Land 공격에 이용되는 바이너리들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즉 윈도우즈 설치 시 윈도우즈 OS가 판단하기에 악성 행위로 보기 힘든 정상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신뢰를 역이용하여 신뢰된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기능을 이용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LOL, BAS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태그가 있는 바이너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버전은 CAV와 URL 다운로드 to 파일 API를 이용했던 버전에 대해 소개합니다. CAV는 윈도우즈 압축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프린트 BRM을 이용하여 압축 해제합니다. 코드는 간단해서 별도의 설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끝난 프로젝트여서 파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전에 찍어둔 영상을 개별 캡처해 보았습니다. Enable Conten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CAV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때 압축 파일이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악성 코드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다운로드 경로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템프 폴더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역시 템프 폴더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요청은 MS Teams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컨셉으로 요청하였기에 파일명을 팀 업데이트로 정하였습니다. 실제 공격을 수행할 때는 팀즈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도 그대로 사용하고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는 배너를
노출시킴으로써 최대한 고객사 내 직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LPC 인젝트 기법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팀 업데이트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볼 수 없게 진행하였습니다. LPC 인젝션은 LPCQ를 이용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타깃명은 스마트스크린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크린은 윈도우즈 디펜더에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자는 윈도우즈 OS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프로세스를 제거할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취약점 공격을 통한 RC가 아닌 경우 피해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트릭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LPC 인젝션 코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4비트의 경우 인라인 어셈블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IDE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셈블리를 별도로 코딩해야 합니다. 메모리 할당 함수 virtualog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함수들과 만나게 됩니다. virtualog은 너무나 많은 악성 코드에서 이미 이용 중이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나 EDR에 의해 쉽게 탐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anti-allocate virtual memory 등을 이용하여 탐지를 최대한 우회하고자 시도했습니다. anti-allocate virtual memory API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assem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anti-allocate virtual memory, anti-write virtual memory, anti-protect virtual memory 등을 이용하여 가상 주소에서 사용될 쉘 코드를 제어하고 anti-Q APC thread 통해 주어진 APC를 수행합니다. APC는 비동기 프로시저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즉, 특정 스레드의 컨텍스트에서 비동기적으로 실행됩니다. 지속성 공격을 위해 레지스트리의 파일명을 변경하여 세팅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시스템을 재부팅하더라도 끊임없이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경로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OS의 레지스트리는 컴퓨터 재시작과 관련된 다수의 키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격자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암시를 우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MS 오피스를 처음 실행할 때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다면 매크로 관련 경고창을 뜨는 것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피싱 공격을 수행할 때는 눈속임이라는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측 사진처럼 MS에서 자체적으로 포맷을 공유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계점은 회사에서 레드팀 공격을 수행할 때 AWS 인스턴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테스트 횟수가 늘어나면 AWS에서 커버 스트라이크 페이로드 세션을 쉽게 탐지하게 되어 사용하던 IP가 블랙리스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격을 수행하기 전에는 호스트에서만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코드엔진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